오늘 주제는 풍수를 활용한 창업입니다. 부동산업, 인테리어, 관광, 여행업,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풍수를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합니다. 풍수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되게 이제 풍수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명당 찾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명당이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 기반 풍수 전문가, 또 이제 기업 풍수 자문하는 풍수 전문가도 있을 텐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거지 및 상가 관련 풍수, 또 인테리어, 건축 토목 조경 관련, 관광 및 여행 해설, 풍수학 이제 전문 강사도 이제 필요할 거고, 요즘 소셜 미디어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 블로거라든지 파워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 동양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신정원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도와주실 김경희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까요? 김경희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 한국사이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도 졸업하셨습니다. 이후 대학원에서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경영학과를 졸업하셨네요. 동시에 풍수지리를 전공하셨는데 풍수 요소와 공시지가의 상관성 연구라는 그런 경영학과 풍수를 연관시킨 논문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경영학 박사로 있으면서 동시에 풍수 연구가로 활동을 하시고요. 서경 풍수지리학회 또 대한민국 풍수지리연합회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현직 중에 계십니다. 저희 학교 생활풍수사 자격시험의 면접위원으로도 도와주시고 있고요. 또 도시풍수 동아리와 같은 그런 현장 풍수 답사에서 지도교수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김경희 선생님의 소개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강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경희입니다. 풍수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특강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 채팅창을 보니까 벌써 분위기 흥님, 심경신님, 오임숙님, 임혜수님, 인디아 박님, 구연수님, 윤무영님, 이명선님, 허지영님 좀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고요. 오늘 주제는 풍수를 활용한 창업입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타 영역과 융합으로서의 풍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서는 먼저 이제 풍수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목, 조경, 조형물과 풍수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업, 인테리어, 관광, 여행업,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풍수를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풍수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되게 이제 풍수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명당 찾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명당이란 무엇일까요? 명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기가 있는 그런 터와 공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서는 생기가 있는 공간과 터에 거하기를 바라고, 죽어서도 생기 있는 터에서 안식을 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럼 생기에서 기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제 기는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서 어떤 것을 있게 하는 그런 힘, 에너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풍수에서는 그 기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풍수가 그게 양호한지 아닌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 요소가 이제 해석 대상의 요소가 산과 물과 향입니다.
이미 2400여 년 전에 장자는 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가 모아져 있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기가 모아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이렇게 흩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서양의 풍수학자인 릴리안 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기의 영향을 받는다. 기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 환경, 즉 산이나 강으로부터, 강은 물이죠. 강으로부터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우리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주의 본원이라고 그러죠. 기는. 그러면서 기는 없는 것이 없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시작도 끝도 없고 형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양 과학에서도 이런 동양 철학의 기와 일맥상통한 그런 어떤 법칙을 얘기한 과학자가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이작 뉴턴이 그랬잖아요. 질량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과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은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예요. 20세기의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리학을 연구를 하면서 그 바탕에 동양 사상인 동양 철학인 그 주역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그 시상 그 상을 타러 갈 때 팔궤도가 이렇게 그려진 옷을 입고 이제 갈 정도까지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그 덴마크 왕실에서 기사 자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사 자귀를 받으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가문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문장에 태극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량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대립적인 가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자기의 물리학의 그 근원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한 거죠. 여기 글씨가 대립적인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이렇게 의미의 그 글도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의 학자도 이렇게 동양 철학의 주역을 바탕을 두고 연구를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또 동양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풍수는 뭘까? 풍수라는 말은 여기 장풍득수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러면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 장자는 막을 방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막을 방자의 방풍은 그냥 바람만 막는 거지만 여기 풍수에서 장풍이라는 이 장자는 우리가 냉장고 할 때 그 장자예요. 그래서 이게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는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그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는 그런 창고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람을 품고 그 안에서 갈무리를 해야 풍수의 요체인 생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기가 거기에서 이제 도모된다라는 걸로 이 장풍득수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풍수를 이제 뭐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뭐 이런 이분법적으로 재단을 하는데 사실 뭐 과학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치로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계량적인 것이 되어야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도 점차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답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향해서 뭔가 향하고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이었다가 상대성의 원리였다가 지금은 뭐 빅뱅의 원리 이런 식으로 과학도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사는 우리 환경에는
이 수치로 읽어낼 수 없는 특유의 기운, 직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학문을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풍수는 결국 무엇을 추구하냐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으로 공존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21세기에는 그 특수한 누구 계층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 객관적인 방법,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수의 좋은 점을 누릴 수 있는 그 객관적인 방법을 이제 모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풍수는 이제 딱 생각을 하면은 발복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 발복에 앞서서 풍수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 환경과 공간에 거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과 기술입니다. 이제 그 장풍-득수에서 풍수에서는 장풍보다는 이 득수를 더 우선으로 칩니다. 이것은 이제 풍수고전에 이 금난경이라는 풍수고전이 있는데 동진시대에 곽박이라는 분이 쓴 풍수고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풍수의 법은 득수가 먼저이고 장풍이 그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 이 득수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2018년도에 그 바이칼호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바이칼호에 가려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르크츠크에 가서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이상을 북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오다가 이건 찍은 겁니다. 이제 저는 풍수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주위 풍광을 많이 이제 눈여겨 보는데, 바이칼호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이제 거기 시베리아 지역이죠.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처음에는 황량한 이렇게 벌판이 계속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 동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풀들만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약간 물길 같은 게 이렇게 여기에 보이면서 이제 풀이 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그 물길이 좀 더 보이면서 이제 이런 소들을 방목하는 그런 게 보이고, 또 한참을 또 달려다 내려보니까 이제 물길이 여기는 많이 이제 제법 여기 많이 있죠, 여기.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물길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이 생기고 이렇게 소를 방목하고 하는 생물이 사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르크츠크 도시에 이제 시내에 다가오니까 이르크츠크를 관통하는 그런 앙가라강이 이제 보여요. 그러면서 큰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 때 결국은 이 물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 바이칼호를 다녀오면서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바이칼호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바이칼호는 사실 우리나라 우리 조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남다른 그런 호수죠. 근데 이 호수는 굉장히 이제 바다와 같이 넓어가지고 세계 담수호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제 호수인데요. 이 호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데서 이렇게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그 강물이 한 37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물이 전부 이리 흐르면서 바이칼호에 이 물을 담수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울란바토르는 이제 몽고의 수도인데, 여기 울란바토르를 지나오는 이 강도 결국은 이 바이칼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줄기 물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이르크츠크를 통과하는 이 물 한 줄기만 밖으로 나가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앙가라 강인데, 이 강은 흘러서
이제 그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이 예니세이 강과 여기에서 이제 합수를 해가지고 이제 북극해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 도시라는 거,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많은 이들이 사는 그 큰 도시일수록 이렇게 그 물가에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풍은 뭔가? 장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 전통 고택의 대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은 그 안동 하율마을의 그 종소온 그 집인 양진당이고요. 여기는 그 하율마을의 그 징비록을 쓴 유성룡 선생의 자손들이 사는 충효당입니다. 여기는 경주 양동마을에 그 삼현지지라고 그래서 3명의 현인이 태어난다는 그런 터가 있는 서백당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이 대문을 만들 때 이렇게 당기는 문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밖에서 마당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형국으로 전부 대문을 설치했어요.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은 밖에 있는 이 밖에 있는 공기를 생기를 이제 좋은 기운을 이쪽으로 이제 불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당에서 이제 장풍을 하는 거예요. 생기를 도모하는 그런 형국에 그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도 다 이렇게 밀어 넣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풍수적으로도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전착후관이 참 중요해요. 전착후관. 전착후관이 뭐냐면 앞은 좁고 이렇게 밖은 넓어야 되는 그런 공간 구조인데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데에서는 기류가 과학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여기는 기류가 좀 빨리 흘러요. 빨리. 그러면 여기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공기가 여기보다 천천히 흘러요.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압이 되고 빨리 흐르면 저기압, 늦게 흐르면 고기압이죠. 그래서 기류라는 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니까 밖에 있는 그런 공기들이 내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착후관의 전형적인 구조다. 장풍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바람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피해야 될 바람이 바로 계곡풍입니다. 계곡풍은 요풍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 특강을 듣고 한번 지방을 가시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운전을 하시면서. 그러면 대개 이런 폐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콘도를 짓다가 뭐 모텔 같은 것을 짓다가 도중에 이렇게 공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건물들이 대개 10중 8구는 이 계곡풍에 골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입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물가에 그 경치 좋은 데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는 곳, 이런 데는 계곡풍이 불어서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듯이 골풍이 불어가지고 풍수적으로는 굉장히 꺼려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절대 집 지을 때나 아니면 뭐 공장터를 여기에다가 마련할 때나 뭐 건물을 얹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기 요즘 가평이나 청평 가보면 전원주택을 많이 짓는데 이렇게 이제 대개 보면 찬등성에 털을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계곡 쪽에 이렇게 털을 닦는데 이 장풍이 되기 위해서는 풍수에서 좌청룡 우백호라 그러잖아요. 장풍을 도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품어 안아줘야 이게 이 안에서 바람이 갈무리 돼서 생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퍼져버리면 아까 뭐랬어요? 기가 흩어지면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 비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건강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계곡도 이게 좀 넓으면 그나마 이제 이게 대류 활동이 되어서 이게 조금 괜찮은데 이게 계곡이 좁으면 좁을수록 계곡풍이 더 심해지겠죠. 여러분 한번 지금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정도전, 하륜, 황희, 맹사성, 정인지, 이항복, 윤선도, 송시열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유학자들입니다. 학식이 높고 벼슬이 높았던 조선의 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살았던 당대에 이 국장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임금이 돌아가셨거나 뭐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이게 나라의 장례를 치를 때 참여했던 땡땡땡땡들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분들은 풍수 대가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낙향에서 정자를 짓고 본가를 지을 때 풍수를 적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윤선도 경우에 복일도에다가 이제 세연정이라든지 낙서제라든지 곡수당이라든지 동천석실 뭐 이런 집을 지어놓은 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풍수답사도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잖아요. 여기에 가서 풍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부 풍수를 적용한 그런 건물들입니다. 이 정도전의 경우는 조선 개국 때 한양을 입지를 할 때 무학대사하고 같이 논쟁을 벌였던 분이잖아요. 결국 한양을 설계했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하륜 같은 경우에는 한양을 이제 입지를 한양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계룡산으로 할 건지 무학산으로 할 건지 할 때 그 논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에요. 또 예를 들면 윤선도 같은 경우에 또 참 우리는 윤선도가 어부사시사 시만 짓고 있는 그런 사대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윤선도가 어느 정도로 풍수에 일가견이 있었냐면은 윤선도 시절에 효종 임금이 있었어요. 그 북벌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려 했던 그 효종 임금 때인데 효종 임금이 한 재위 10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능침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임금이 들어갈 그 왕릉. 그 능침을 조성은 이제 그러면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윤선도가 어디를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수원의 윤건능 자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또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가 있었는지 윤선도의 그 추천한 그 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100여 년쯤 지난 뒤에 정조 임금이 정조는 조선 왕 중에서 풍수에 굉장히 능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임금인데 이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양주에서 이장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디가 좋은지 추천을 받죠. 그런데 결국 정조는 윤선도가 효종을 모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지역인 윤건능 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모시고 자기도 사후에 그리 가요. 그래서 육릉 건능입니다. 정조가 이 윤선도가 점지했던 좋은 자리라고 얘기했던 윤건능 자리를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칭찬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선조들은 어떤 그 풍수에 대한 그런 큰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보시면 과거 시험 과목인데 지금도 1, 2차 시험이 있고 이러는데 그 예전에도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선 이 조선시대 때는 음양과라고 그랬고 고려시대 때는 잡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 때의 이 과목은 전부 이게 중국 풍수고전 책입니다. 이제 여기 감농경 이 중에서도 이제 한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 이제 그 풍수고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양균송이라는 분은 풍수가가 지은 책은 2권이나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여행 관광업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고전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이 과거 이 과목은 중국에도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목만 남아 있고 책은 없어요. 제 이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왕조가 바뀌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분서경유 비슷하게 이제 책을 이렇게 불태우고 없애는 그런 일들이 몇 번 벌어지는데 그때 이게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풍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이상이 됐잖아요. 근데 풍수는 3만 불 이상이 된 그런, 되면은 더 이게 뭐라 그럴까,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대중들이 더 호감을 갖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사양산업이 아니고 성장산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풍수사도 이제 세분화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도시계획 위반 풍수 전문가, 또 이제 기업 풍수 자문하는 풍수 전문가도 있을 텐데,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회이사로 풍수사를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그냥 자문을 계속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도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거지 및 상가 관련 풍수, 또 인테리어, 건축 토목 조경 관련, 관광 및 여행 해설. 이제 지금은 이제 여행들을 많이 하니까 그냥 예전처럼 경치만 보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여행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풍수를 거기에 접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풍수학 이제 전문 강사도 이제 필요할 거고, 요즘 소셜 미디어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 블로거라든지 파워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화장이 88%입니다. 그래도 12%는 매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도 하고, 요즘은 또 이 추모공원이 수도권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전담할 수 있는 이제 음택풍수 전문가로 해서 앞으로 이 성장산업으로서 이렇게 세무화되는 그 추세로 나갈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풍수에 관심이 많고 내가 하고 있는 업종과 풍수와의 그 관련성을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이 국회 전자도서관에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그리고 거기 검색에 풍수를 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뭐 지난 8월 현재로 3,900권 이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학위 논문이에요. 석박사 논문이 이 정도로 745건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데, 석박사 논문은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거의 아닌 것 몇 개를 빼고는 거의 그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풍수를 어떻게 분석할까? 왜냐하면 요즘은 그 도시 개발을 하면서 산을 전부 파헤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길도 전부 복개를 해가지고 이게 물길이었는지 정말 예전부터 도로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 도로는 물길을 따라서 많이 이제 그 형성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적으로 풍수를 분석할 때 건물을 산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물길로 보는 그런 해석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그 과거 시험 얘기도 했지만은 그 풍수 고전이 전부 중국의 풍수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풍수에 대해서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외국의 풍수를 잠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중국의 풍수에서는 이 마카오 풍수하고 홍콩 풍수가 참 유명해요. 1940년대 모택동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사실 전통 문화를 거기도 많이 폄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수사들이 그 홍콩과 마카오, 대만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 또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이제 화교로서 풍수를 거기에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가까운 마카오하고 홍콩이 좀 더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오 풍수를 잠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리스보아 카지노라고 마카오는 이제 카지노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지노의 가장 1위 갑부인 스탠리 호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9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카오하고 홍콩하고 그 풍수답사를 갔을 때 하현전 선생이라고 여류 풍수사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이 여기에 그 스탠리호가 이 건물을 지을 때 풍수를 얼마나 입혔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건물을 이렇게 호텔을 만들고 이 아래에 이제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새장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에 온 사람들은 새인 거예요. 새장 속에 갇힌 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박쥐 모양입니다. 박쥐. 그래서 이 박쥐 복자는 중국말로 이렇게 부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복복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박쥐를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 받으러 오세요 하고 이제 고객을 유인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불빛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라는 게 이게 호랑이 입, 이 호랑이 입의 호구예요. 이게 그 풍수사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호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야말로 저는 이제 다녀와서 답사기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호구 속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입에 풀칠을 하는 호구가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답사기를 쓴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랬어요. 이런 풍수를 입힌 적용한 그런 건물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불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그 옆에 이 건물이 이제 그랜드를 붙여가지고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 호텔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불을 많이 축적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갔을 때 이 현관으로 해서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봐서 깜짝 놀란 게 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도 풍수를 입혀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리석이 이게 편편할 것 같지만 편편하지 않습니다. 약간 안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어지러워요. 이렇게 걸어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풍수에서는 물이 잿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 돈이 들어오면은 계속 나가지 않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 들어오라고 이렇게 포르투갈 문양이죠. 이게 바다 물결 모양. 이제 마카오는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문양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따라서 이제 걸어 들어가면 요렇게 이제 약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나와요. 그럼 반지하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카지노 입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꼼짝 말아요. 이런 식으로 건물 밖과 속을 풍수적인 것을 입혀가지고 그 물이 나한테 와서 내가 불을 축적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홍콩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풍수전쟁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뭐냐면 HSBC라고 홍콩 상하이 뱅크예요. 이 건물. 이 건물을 처음에 이제 졌을 때 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중국은행 여기 차이나뱅크라고 중국은행 그 건물을 짓는데 공교롭게도 이 건물이 이게 막 칼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건물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건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콩 상하이 뱅크에서 매출이 그리고 공교롭게 떨어지니까 풍수사를 또 잡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면 크레인으로 여기 대포 같은 것을 여기다 설치해라. 그래서 이쪽을 쏴라. 응? 이 건물 뒤에요. 이 쏴라. 이거를. 그래서
살기를 살기로 제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대포 모양의 크레인을 설치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걸 설치하니까 또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풍수전쟁 이 스토리텔링을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풍수답사도 가지만 일반인들도 가면 아마 홍콩에 가시면 여기를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가시면 여행이 더 재미나겠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예요.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타워를 뉴욕 5번가에 이렇게 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동산 개발업으로 부를 축적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화교들을 알게 되고 화교들을 알게 되면서 풍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풍수를 자기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뉴욕 5번가에 트럼프 타워를 지을 때도 이 건물 색을 이 물은 풍수에서는 재물을 의미하는데 이 검은색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층수도 68층이에요. 중국 문화에서 이게 8이라는 거는 이게 6은 리우라고 발음을 하는데 리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물 흐를 때 유하고 이제 필발 발전한다 할 때 그 필발자 이 빠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고 이건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발복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6자와 8자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여기에다가 트럼프는 68층으로 그것을 입혀놓은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실내에 들어가 보면 온통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그리고 재물을 의미하는 물이 여기에 이 1층 라운지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지금 분수예요. 분수.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수를 입혀서 불을 축적하는데 어떤 그 모티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비즈니스 할 때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그랬어요. 이 입지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이분이 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I don't have to believe in 펑슈이. 펑슈이가 이게 풍수라는 그 중국 그 발음이거든요. 그 풍수를 나는 믿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는 I use it because it makes me money. 그 풍수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삼성그룹, 특히 이병철 회장이 이 풍수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1976년도에 이 삼성 태평로 본관을 처음 지을 때 이 층수가 28층입니다. 천문에 28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금구 몰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금 거북이가 진흙에서 논이는 그런 좋은 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본관을 세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석가탑 기단처럼 이렇게 1층을 만들어 놓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신경영을 그때 이제 부르짖죠.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하고 주창하면서 이제 반도체로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지금은 반도체 왕국이 됐잖아요. 그때 여기 그 1층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풍수 자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서초구에 모든 물이 모인다는 강남역에 이제 사옥을 이제 옮기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 사견으로는 다 좋은데 이 건물이 좀 약간 건물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 삼성에서는 좀 비보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SK 본사 종로에 있죠. 서린빌딩 보면은 이 빌딩을 그 설계할 때 그 최종현 회장도 굉장히 풍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터는 영구 음수형이라 그래가지고 이 앞에 이제 청계천이 흐르는데 그 청계천으로 물 마시러 가는 이제 거북이가 있다 그런 형국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이 건물을 세울 때 이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으로 이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 정보통신이라는 건 이제 금을 얘기를 할 수 있게 금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잖아요. 또 건물이 여기도 검은색이면서 이제 이게 이제 금을 이제 수잖아요. 그래서 금생수로 해가지고 이 많은 금의 기운을 설기를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또 물은 또 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검은색으로 했고,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이 건물에 이 네 모퉁이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이렇게 거북발, 이게 거북이를 여기다가 이 건물에 풍수적으로 여기다가 아예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구퉁이에 이게 거북발 모양입니다. 이게 거북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청계천 쪽에 이제 현관, 앞 현관이 있는데 이게 거북의 머리예요. 그리고 종로 쪽에 이제 후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앞에 이게 꼴이고, 그래서 거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청계천을 향해서 가는 그 풍수적인 그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문은 기가 빠져나갈까봐 넓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토목에서는 풍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 구조물 시공 때 토목에서는 그 지명하고 그 풍수 관계를 살펴가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물이 많은 지역, 화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불이 있는 지 많고, 여기 보시면 그 온자가 들어가 있으면 온난하고, 냉자가 들어가 있으면 냉기가 흐르는 지역, 또 갈자가 있으면 물이 귀하고,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글씨 속에 그 비자가 들어가 있는 곳은 기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굴착할 때 주의를 하라고 한다는 그런 토목 관련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딩은 삼성동에 가셔서 많이 보셨을 텐데, 현대 아이파크타워 빌딩이에요. 미국인 설계사가 이걸 설계를 했는데, 이제 이게 뭐 정보통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상징이 있는데, 풍수적으로는 이게 칼 같다고 그래가지고 칼이 건물을 찌르는 형국이라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양호하게 보지를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건물을 시공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지하를 파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풍수 자문을 비롯해서 여러 자문을 구한 끝에 여기에다 동판을 깔고 건물을 올렸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공장터를 마련하신다거나 창업을 하실 때 공장터 아니면은 뭐 가게를 뭐 임대를 하거나 뭐 하실 때 꼭 그 터의 이력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기 이 빌딩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물가예요, 물가. 그러니까 밑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말씀드린 거는 하도 지금은 도시개발하느라고 그것을 없앴죠. 산을 깎잖아요. 깎고 또 물도 복개를 해서 물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 지도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구지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지도도 저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인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삼성동, 여기가 잠실 지역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한강이 본류가 여기 송파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다 복개하고 여기 그 동호 서호 그 롯데월드 앞에 그것만 흔적이 남아있죠. 잠실 개발을 하면서 여기 있는 땅을 다 파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가 강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한강이 된 거잖아요. 여기 탄천이고. 이렇게 물길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터를 마련하거나 이렇게 임대를 하실 때는 꼭 터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조형물은 밖에 조형물도 있고 안에 조형물도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화와 주위 환경과 조화와 균형인데,
여기서는 그 유명한 조형물 몇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각자가 처해진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한번 그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성동의 트레이드타워 앞 조형물,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앞 조형물,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앞 조형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동의 트레이드타워 조형물은 이 트레이드타워는 사실 그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일본 설계회사가 이게 1위로 당첨이 돼가지고 이걸 설계를 했어요. 이게 용의 모양이거든요, 이 빌딩이. 그래서 동양 철학 그게 많이 이렇게 여기에 입혀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트레이드 타워는 사실 무역협회 회관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관리하는 그런 거죠. 거기에다 이 빌딩도 사실 하얀색이에요. 흰색은 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에. 그런데 다행히 조형물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수색으로 해가지고 이 금생수로 해서 이게 금 기운을 이쪽으로 이렇게 설계하게 이렇게 조형물이 이렇게 검정색이어서 너무 바람직한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살들을 이 조형물도 뾰족해서 뾰족한 것끼리 서로 이렇게 이렇게 상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압하는 그런 형국이어서 이 트레이드 타워 앞에 이 조형물은 상당히 풍수적으로 바람직한 조형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흥국생명 앞 조형물입니다. 이게 이제 해머링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망치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노동의 신성함을 뭐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1분 17초 간격으로 이렇게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망치질을 하면 이게 여기 그 옆에 있는 금호 아시아나 빌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빌딩에서 어떻게 했냐면 풍수에서는 많은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채우는 것을 비보라고 하는데 비보를 합니다. 수경시설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 망치질하는 것도 금이잖아요. 금. 그래서 여기 물로써 이게 굉장히 막 수도꼭지가 큰 그런 물 벽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보를 했어요. 나중에 종로에 이쪽 광화문 쪽에 가시면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 빌딩은 2019년도에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흥국생명 빌딩은 이런 조형물을 세웠을까? 이 흥국생명 빌딩도 이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흥국생명 빌딩 건물이고 이게 금호아시아나 빌딩인데, 흥국생명 빌딩은 저쪽 그 서북풍이 이쪽에서 불어오는데 서북풍을 맞는 그런 형국이고, 여기 인왕산에 그 돌기운을 막 맞는 그런 형국이에요, 풍수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서울에서 우백호잖아요, 백호. 그러니까 호랑이의 그 백호살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망치질로 해서 이런 나쁜 기운들을 이제 깬다라는 의미를 이게 풍수적으로는 담고 있다라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여기 그 서초동 대검찰청을 보면 사실 이 검찰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칼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도 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검찰청 가보면은 이게 계곡에 입지에 있고, 또 이 공교롭게도 또 건물이 또 여기 대검찰청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또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금이 계속 이게 너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본관 앞에 그 조형물을 이렇게 좀, 물론 이게 이제 정의, 질서, 평화를 상징하는 거지만 그것을 제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날카로운 그런 모양에다가 검정색, 수색이잖아요. 또 그 수는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금생수로 이거를 설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놔서 이것도 풍수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조형물이다라고 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콩의 조형물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그 풍수전쟁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이 빌딩이 청쿤그룹 센터,
이제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리카싱 회장이라고 홍콩의 제일 부자의 빌딩이에요. 이 빌딩을 질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홍콩의 최고의 풍수사를 이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자문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이 두 곳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높이를 여기를 넘지 않게 해라. 그래가지고 70층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70층의 이 회장의 방이 20제곱미터예요. 이거는 7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카싱 회장은 검소도 했지만 이건 풍수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풍수의 황제택경이라는 그 양택 풍수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오실 5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이 넓고 사람이 별로 없으면 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이 좁고 사람이 많으면 실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 오실 5호의 실한 그런 것을 여기에 표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거 야경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느 정도로 풍수전쟁이 심각하냐면 이 네온 사인이 계속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 해가면서 이 빌딩을 치고 있는 모습을 밤에 볼 수가 있어서 정말 풍수전쟁이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예요. 여기 이 빌딩. 이런 살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없앤다라기보다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이것도 풍수자문을 받아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온통 이 청풍그룹 센터는 거미줄처럼 그 건물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답사를 가서 산책하다가 발견한 우리 멤버들하고 발견한 건데 이 거북이 아까 그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거북이 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거북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에서 사는 거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거북이를 이 건물 뒤쪽에 계단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연못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연못은 이것도 풍수적인 거예요. 뒤에 빅토리아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길을 여기에서 더 이상 홍콩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 빌딩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또 이 안에 또 섬 3개를 만들어 놓고 삼신산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랬습니다. 풍수에서 이제 조경을 보면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그 고택이라든지 뭐 이런 큰 어떤 그 종악당이라든지 이게 저기 학문을 하는 그런 건물 앞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방금 그 리카싱 회장처럼 뒤에 있는 배산의 전기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연못으로 비보를 한 형국입니다. 풍수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천원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사상의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해서 이렇게 네모난 연못에 인공섬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도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지닌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창덕궁 도나문을 딱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회화나무인데 이 회화나무는 악귀를 물리친다고 그래가지고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원 향교, 뭐 사대부집에 이 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이 나무는 자귀나무예요. 합판목이라고도 하죠. 이 나무는 정원에 심어놓으면 금술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많이 선호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배롱나무인데 백일홍이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피는 꽃, 여름 그 뜨거운 여름 햇살에 100일 동안 피는 꽃이고 여기에 그 나무 줄기가 계속 허물을 벗어요. 그러니까 돌을 닦거나 아니면 수양을 하는 곳에 이제 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사대부가나 아니면은 그 사찰 같은 데도 이 비롱나무를 심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나무를 심었어요. 풍수에서 식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내 집안에 심은 우리 마당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지붕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그냥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이게 나무가 만약에 집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가리기도 뭐 그 햇빛도 잘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풍수에서는 집안에 있는 나무가 지붕 위를 넘어가는 거를 좀 꺼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게 집안에 나무 심는 걸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장 안에 나무가 있으면 이게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곤자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꺼려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무를 심을 때 여기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게 논산의 명제고택인데, 이 지붕을 넘어서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한 그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까? 이것도 풍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00년 된 느티나무인데 이 명제 고택의 우백호는 이렇게 산이 잘 감싸 안고 있는데 이쪽 좌청룡 쪽에는 언덕이에요. 낮은 좀 언덕이어서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로 해서 그 균형을 맞춰서 장풍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한 이건 비보 차원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 잡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터를 잡을 때 이렇게 이제 전원에 가신다고 할 때는 꼭 11월 이후에 가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풀이 우거졌을 때는 지형지세를 읽을 수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나무가 다 떨어지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산이 어떻게 모양새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토성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산인데, 이런 산이 집 주위에 있거나 이렇게 주위에 있으면 굉장히 부귀해진다라는 그런 풍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고사라고 그래서 창고 지붕 같다고 그래서요. 이 집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경남 의령에 있는 이병철 회장의 생가입니다. 이 뒷산이 이렇게 토성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사무실을 얻거나 하실 때, 임대를 하실 때는 이 건물의 충사를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이거를 건물살이라고 하거든요. 좋지 않은 기운을 주위에서 발산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남대 이문호 교수님이 이런 점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연구한 내용이에요. 이 자석의 그 자력선을 보니까 진짜 이런 각이 진 곳은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막 그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력선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기운들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터를 잡을 때 배산임수, 뭐 전관우착, 전저후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풍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배산임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풍수를 공부 안 하신 분도. 근데 배산임수의 요체는 뭐냐? 통풍입니다. 통풍.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배산임수가 되면 이제 낮에는 햇볕이 이렇게 비추일 때 물이 더 빨리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육지보다 물이 빨리 뜨거워지니까 이게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들어서 해가 지면은 육지가 천천히 식고 물은 빨리 식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거죠. 환기가 잘 되고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혹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착 구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전착 구간이 뭐냐면 앞은 좁고 뒤는 넓어야 돼요. 토지나 건물이나.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접했을 때 이렇게 뒷면이 깊숙하거나 이렇게 앞이 좁고 뒤가 넓어야 되는 게 전착 구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가게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이 건물, 이런 건물하고 이런 건물하고 어디가 매출이 높냐? 통계적으로 이쪽이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지갑을 여는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를 잡으실 때 이 전작 후관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보면은 이 대문에서 아까 그 양진당이랑 대문 얘기했잖아요. 그런 대문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아예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직풍도 피하고 이 직풍을 피하는 이 직풍이 또 굉장히 그 피해야 될 그런 바람인데 한데 그 풍수 논문에 아까 750권이 넘은 풍수 논문을 보시면 건축학도들이 사실 논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번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파트는 어땠습니까? 문을 열고 딱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면 그 복도가 계속 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파트를 어떻게 집니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중문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딱 벽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게 다 풍수를 연구한 분들의 그런 그 조상님들의 그 지혜를 여기에다가 입혀놓은 그런 결과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직풍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대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조그만 벽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직풍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전저후고 말 그대로 뒤는 높고 앞은 이제 낮은 그런 지형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배수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풍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촌만, 그러니까 1촌이라는 건 3cm 정도,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1촌만 높아도 산이고 1촌만 낮아도 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풍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전저후고가 다 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산의 맹시 횡단인데 뒤에서 이제 그 동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가 한 석 달 전에 여기 양평 전원주택 컨설팅을 갔다가 지나가다가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내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전저후고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이 뒤에 여기가 도로 밑에 이거를 거의 90도로 절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안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하고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전저후고에 대해서도 이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수에서는 산관인정 수간재물이라고 그래서 산은 사람을 관장을 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이제 명나라 때 서선계 서선술이라는 형제가 지은 인자수지라는 책인데 이 인자수지는 사람이면 모름지기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산은 인물을 관장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인물을 중시해가지고 산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뭐 사대부집 대문에서 보거나 아니면 서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 이렇게 문필봉이 쫙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라는 거죠. 예전에는 과거에 급제하면 권력도 생기고 재물도 생겼어요. 그런데 요즘 현재는 재물을 중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물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이 물길 중에 이제 좋은 물길이 이제 요대수라고도 하고 금성수라고도 하고 궁수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유정해야 돼요. 나를 물이 감싸 안아야 돼요. 요것도. 이 요대라는 거는 예전에 관료들이 허리에 이렇게 차는 혁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물이든 터든 이렇게 나를 감싸 안고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나를 치고 가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터가 있으면 이게 나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를 감싸 안고 이렇게 가고 도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요대료가 되어야 이제 바람직하게 이제 풍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궁수, 방궁수, 직수가 다 나와요. 한강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불구불. 여기는 지금 궁수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방궁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수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난지도 있는데 이쪽에는 사실은 아파트도 없잖아요. 건물도. 이제 직수는 왜 금기시하냐면 아까 기가 흩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물길은 바람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이 그냥 바람이 그냥 휙 이제 가가지고 이게 걸러지는 게 없으니까 기가 흩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직수를 이제 꺼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세계 올림픽이 열릴 여기 파리입니다. 파리의 세느강 또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환포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세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선진국인 나라들의 수도를 이렇게 경유하는 그런 강은 되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후진국들은 희한하게 직수가 많아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강의 궁수와 방궁수인데 이제 이 물 그러면 진짜 재물하고 물하고 관련이 있는지 물 흐름과 주택 가격이 상관성이 있는지 천인호 교수가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강 인근을 이렇게 궁수, 방궁수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서 주택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여기 A가 궁수거든요. 이제 궁수. 그러니까 제일 가격이 비쌌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오는 물. 풍수에서는 나한테 들어오는 물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는 물을 좀 흉하게 봅니다. 그랬는데 들어오는 물인 궁수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 다음에 이제 반궁수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 다음에 궁수에서 나가는 물, 방궁수에서 나가는 물, 그 다음에 방궁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주택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경우에 물돌이 마을이라고 하죠. 이렇게 낙동강이 이렇게 환포하고 갑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민속마을을 지정한 민속마을이 8개인데 그 중에 안동 하회마을하고 순천의 나간읍성 마을이 그 코로나 이전에 거의 1년에 100만 이상이 관광객이 여기 여행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입장료가 예를 들면 한 3,000원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1년 매출이 얼마야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이쪽으로 이제 민속마을로 써서 이제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한 240명 정도 살거든요. 120가구에. 이제 그런 식이고 또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사천성이죠. 쓰촨성의 랑중시라는 데에는 그 청두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 도시도 이렇게 이게 가른강이라는 강이 위에서 좌로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가 이제 랑중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는 자기네 조상인 태우복기씨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12년도에 중국은 이미 풍수를 이제 개방이 되면서 등소평의 개방 정책 이후에 이 풍수도 이제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는 아예 이 랑중 고성 이쪽 랑중시 여기에서 세계 뭐 풍수 관련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풍수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발대식 같은 것을 여기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풍수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부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풍수에서는 내 앞으로 오는 물,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그 포천의 어떤 갈비집, 매출이 높다는 갈비집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물이 이 집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속발한다고 그래요. 풍수에서는. 구불구불 와도 좋은데 아주 직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좌에서 우로 이렇게 나를 환포하고 또 천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이거는 위성지도잖아요.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지역을 이제 가계를 하실 때 찾아보시는 것도 풍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명당이라는 게 뭔가? 명당은 생기가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잖아요. 일월성신이 필요해요. 일월성신. 햇빛, 달빛, 별빛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산의 외암마을 참판댁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종손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집은 비 올 때, 눈 올 때 빼고는 일월성신이 밤낮으로 비치는 그런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고택들 보면 이제 이렇게 마당들이 있는데 여기는 논산의 명제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낼 때도 명당이 있는 것이 이제 풍수적으로는 이제 참 양호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가게는 어디냐면 여기도 이제 명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미아에 있는 음식점인데 바로 앞에 쌍방으로 3차선씩 6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도로살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큰 빌딩은 그냥 무던하게 지날 수 있지만 이렇게 낮은 빌딩은 이 살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이런 마당이 명당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완화해 준다라는 거죠. 여기 외국의 그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손님이 많은데 여기에 명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게 길을 이렇게 분산시킨다고 그래서 출입구가 가급적이면 하나인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여기는 부천에 있는 어떤 음식점인데 매출이 하도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답사를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휴일인 날이어서 안은 못 찍고 밖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 여기 아까 전착후관 얘기했잖아요. 아예 이 집은 출입구가 하나고 여기에 이렇게 덧대가지고 아주 전착후관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배산임수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내려오는데 이 용맥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같이 간 멤버들이 참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배산임수를 우리가 또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침대를 가져왔는데요. 침대 배치할 때도 이쪽 벽에 머리를 이렇게 대는 게 풍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비보를 해야 될 게 여기에다가 그 사이드 테이블을 하나 놔서 밖에서 들어오는 길을 바로 받지 않고 한번 이렇게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쪽으로 하면 좋은데 아파트들이 또 되게 여기에 이제 북박이장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런 비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발치에 이렇게 거울을 놓는 거는 길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거울을 놓을 때는 창을 보게 하거나 뭐 이렇게 밝은 데를 보게 하면은 빛을 나한테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쏘아서 내보낸다고 보기 때문에 벽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도 침대의 위치 이렇게 대각선으로 머리를 두는 그런 경우, 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창문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커튼을 하거나 가림막을 해야 되겠죠. 자녀방도 이제 할 때 이건 팁인데 여기 창밖을 보는 경우를 지향해야 돼요. 그럼 집중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벽을 보는 거 이거를 권장을 하고 공간이 넓다면 이렇게 그 벽에 대고 그 의자를 놓고 벽을 이렇게 뒤에 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구조. 이거는 자녀방뿐만이 아니고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서 의자 뒤에 그 창문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풍을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대통령 집무실을 한번 볼까요? 우선 백악관. 여기가 지금 현재 오벌 오피스예요. 집무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원형이라서 그런지 이 책상 뒤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풍수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형국인데 어쨌거나 이제 커튼으로 비보를 하긴 했지만 제 그냥 개인 생각으로는 이래서 그런지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항상 세계 전쟁 그 중간 가운데 있으면서 좀 풍파가 어쨌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게 참 괜찮은데 여기에서 저는 이 문이 옆에 있어서 이게 물론 대통령 동선을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을 없애고 이쪽에 대각선으로 그냥 출입문이 여기에만 있었으면 더 풍수적으로는 바람직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파의 배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을 대고 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 판교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컨설팅한 건데 처음에 여기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 냉장고가 있고 여기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이거는 불을 의미하고 냉장고는 물을 의미하는데 물불이 막 상극으로 이렇게 부딪힌다고 그래서 이것을 풍수에서는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에서 들어가는 그런 직풍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 가슴 아래에 이런 화분은 계속 여기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고 이 의자가 이제 뒤를 보고 이제 문에서 이렇게 뒤를 치는 그런 형국이라서 이런 것은 좀 치우면 좋겠다 하고 몇 가지를 자문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바꾼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는 강릉에 있는 그런 큰 빙과 공장 그 사장님 방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 한 100억 이상, 연매출이 100억 이상이라고 한 그런 데인데 이 사장님 사무실이 이렇게 소박해요. 아까 그 리카싱 회장처럼 직원 사무실이 더 넓고 사장님 방은 이렇게 작습니다. 이분은 풍수를 연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저기도 이제 이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풍수 답사를 그쪽에 갔다가 방문했는데 이 문도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하고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벽이긴 하지 이제 그 책장이긴 하지만 벽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그 규모 있게 배치를 했고 이 창밖으로는 큰 마당이 있고 또 저쪽에 이렇게 물이 좌측에 위에서 좌로 이렇게 감싸안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봐서 참 털을 잘 잡고 참 사무실 배치를 참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고 온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내에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화분 같은 거를 놓는데 풍수에서 권장하는 거는 이런 공간에서 사실 아파트가는 그렇게 뭐 넓어도 그 한정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가슴 아래에 키 크기의 그 나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위보다 큰 그런 나무가 있으면 이것이 이 집의 주인이 역할을 하고 이게 기운이 세서 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는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잎사귀를 가진 그런 나무도 좀 지향하게끔 권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엽목, 이파리가 넓고 이제 키가 낮은 그런 것이 풍수적으로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무실에 이제 천정이 높거나 아니면 넓을 경우에는 좀 키가 커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무로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풍수적으로는 참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 여행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여행을 할 때 그냥 경치만 보는 게 아니죠. 요즘은 이제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수를 비즈니스에 엮기 위해서 이 관광 여행업과 이렇게 관광 여행업에 이제 풍수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풍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풍수 답사 여행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뭐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같은 데에서도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풍수 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민간 단체 이제 풍수 연관된 민간 단체가 풍수 답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라 좀 정체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데를 많이 이제 찾아다니셔야 되고 요즘은 또 이제 이런 여행 풍수에 대한 그런 논문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풍수기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순창 같은 경우에는 최창조 교수님 같은 분을 모셔서 이렇게 풍수기행, 1박 풍수기행 여행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이제 청주에서는 직지심경을 인쇄한 뭐 흥덕사지하고 이제 풍수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 하는 그런 세미나도 열어서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하려는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이제 풍수답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를 갔다고 합시다. 풍수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면은 그냥 건물만 이렇게 정각만 보고 올 거예요. 그러나 풍수를 하는 풍수학인들은 꼭 뒤를 가야 돼요. 뒤를 가서 그 맥이 이 혈자리로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찰에서 혈자리는 대웅전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대웅전이 여긴데 보면 이제 수도산이 이렇게 뒤에 현무 역할을 하고 이 용맥이 이제 탄천을 향해서 가는데 한 줄기가 이렇게 이제 좌청룡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백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그 대웅전의 서편에 보면은 이런 암석이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풍수에서는 이걸 혈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암석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맥에 있으면은 그 주위에는 명당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길을 이렇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그 스토리텔링을 하면 더 재미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창경궁이에요. 창경궁도 보면은 여기 이제 응봉에서 내려오는 창덕궁으로 가는 맥이 있고 또 응봉에서 이렇게 그 창경궁 쪽으로 오는 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통명전하고 집부권 사이에 이런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너럭바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정강만 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위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혈증이에요. 이 근처에 좋은 생기 있는 터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여름에 원디대 동양학과 부동산 동아리 팀에서 지금 여기 갔다가 너럭바위에서 지금 생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관광 여행에서 이제 테마도 있지만 또 힐링을 위한 그런 여행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일본에서 성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피리추얼 파워 스팟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한 특정한 장소에 강한 기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여행이 이제 붐을 일으켰었는데 특히 이제 20대에서 30대 여성을 사이로 이제 이게 타겟 고객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데가 이 일본 메이지 신궁 정원에 있는 기요마사라는 우물이에요.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왔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유명해지니까 여기 가면 이제 소원도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퍼져서 더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우물이 여기에 이게 우물인데 이 우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우물에서는 사시사철 영상 9도시 되는 물이 계속 솟아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는 거죠. 연중 계속 사시사철 이 물이 솟아오르니까.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이상 한정하고 있는데 그 입장객을 입장료가 한 500엔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20억 정도 그 입장료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런 일본 트렌드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 풍수하고 접목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본인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왕궁과 왕릉이 풍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파워스포 관광 코스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이때 조선왕조 풍수사 가문의 후예인 유명한 풍수사를 여자 풍수사신데 그분을 명예 홍보회사로 이제 위촉을 해가지고 위촉을 했는데 이분은 그 젊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풍수를 재해석해서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이라고 해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조선시대 때 그 잡과라는 그런 풍수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풍수 그 궁궐에서 이제 풍수 자문을 많이 했겠죠. 그런 후예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풍수를 이렇게 잘 이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파워스포 명소 우리나라 파워스포 명소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덕궁, 종묘, 선릉, 조선왕릉, 마이산 탑사, 마곡사, 범오사 등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인 관광객을 그래서 많이 유치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풍수문화를 소개하는 어떤 특별 행사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여행이 좀 정체되어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을 하셔서 이 힐링 여행 그런 것을 좀 개발하시고 상품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도 개발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트렌드에 이제 편승을 해서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양균송 두 과목이나 우리 과거 시험에 의룡경, 감농경이라는 풍수고전 그거보다도 더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나라 때 풍수 대가예요. 이분이 호가 구빈이에요. 왜 이분이 존경을 받냐면 풍수는 제왕학이었어요. 그 황제의 학문이었고 그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 양균송 선생은 이것을 이런 일반 백성들도 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풍수를 통해서 이 가난을 구해야 된다 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아서 이제 호도 구빈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의 고향이 삼요촌입니다. 강서성에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에서 요즘 어느 정도로 풍수를 이제 활성화하고 있냐면 이 삼요촌을 이제 풍수 관광지로 해서 중국 풍수 문화 제일촌이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여기 이제 이런 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세계 풍수 문화는 중국에 있고 중국 풍수 문화는 삼요에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풍수라고는 하지 않지만 세도나 여러분들 유명해서 아시잖아요. 미국 애리조나에 있죠. 거기에는 이 볼텍스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기가 이렇게 나와서 명상과 휴양을 하기에 마땅해서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된 건데 이게 사실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풍수가 좋은 그런 생기가 나오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이제 영화 드디어 이제 2018년도에 명당이라는 이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돼서 이 영화가 한 200만 넘게 이제 관람객을 유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메인 카피가 이거예요. 땅을 차지한 자 세상을 얻을 것이다. 해서 이제 대원군이 아버지 묘소인 남연군 묘소를 어떻게 이제 차지해서 2대 천자지지로 해서 고종과 순종이라는 황제를 냈는지 그 이제 내용이잖아요. 모티브가 이제 영화가 뜨니까 결국 책도 이제 뜨는 경향이 돼서 이제 풍수하고 예술 분야하고 이제 접목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명당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남현군 묘소예요. 충남 예산에 있는데 이제 풍수 학인들이라면 답사 코스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지로서도 한번 가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에 사실 관상이라는 영화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영화 모티브가 됐는데 사실 관상은 히트를 쳐가지고 900만 이상의 관람객을 모았고 요즘 그 코로나라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잘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020년도 작년 11월에 도굴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도굴은 그 선정릉, 그러니까 삼성동에 있는 성동의 그 묘소를 이제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예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넷플릭스나 뭐 시리즈온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해바라기 같은 그림이 이제 재물과 화목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걸어놓는 것을 권장하고 또 이제 그 산수화라든지 목단 같은 것은 재물과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잉어나 석류는 자손 번창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는 예를 들면 영업 같은 데서는 좋은 사람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 사무실에는 또 이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지났네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이제 타영역과 융합으로서의 풍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풍수의 개요, 뭐 토목, 조경, 조형물과 풍수, 부동산업, 인테리어, 관광 여행업과 예술 분야에서의 어떻게 예술 분야에서 풍수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까 그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풍수를 이제 옹고지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들은 특강 중에서 내 비즈니스하고 연결된 몇 가지라도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또 적용이 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드린 그런 보람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 여기에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오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기 진행하시는 분께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성심껏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터에 여기 하나 있네요. 골터에 집을 짓고 살았을 때 인테리어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라고 이제 딱 거기를 일단은 현장을 가봐야 되죠.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뒤에 골터에다 그걸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지내야 된다라면은 이제 비보 차폐라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그래서 큰 무성한 나무 그러니까 좀 지붕을 덮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라도 식재를 해서 그걸 차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린다고 그게 차폐한다는 말이 가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양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재를 해서 일단은 그것을 비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풍수적인 그런 내용의 그런 질문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